그 여자는 매주 목요일 밤 같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이 왜? 탐정사무소를 나서려던 남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눈물을 참지 못한 아내가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탐정 일을 하면서 수많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외도, 배신, 거짓말, 재산 다툼, 수없이 많은 사건을 팠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저 역시 조사보고서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한 장의 편지, 친구와의 마지막 약속, 그리고 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외도를 의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끝난 뒤 의뢰인은 남편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모르면서 너무 쉽게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의뢰 전화로 시작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일부 사라진 믿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으신가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리고 절대 설명하지 않는 외출. 그냥 친구를 만나고 올게. 그 말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실제로 있을 법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탐정사무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고 자리에 앉은 뒤에도 계속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괜찮으시면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물을 건네자 그녀는 한 모금 마신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잠시 후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정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말은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사람마다 담긴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아니기를 바라며 찾아옵니다. 그녀는 후자였습니다. 혹시 남편분에게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11년,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2학년 딸, 남편은 중견기업 영업팀 과장.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반년 전까지는 말입니다. 처음 이상했던 건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만 되면 남편은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거래처 사람이랑 먹을게.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영업직이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거래처 회식이라면서 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옷에서도 음식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돌아오는 남편은 항상 샤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꼭 들고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그때 확인해 보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믿고 싶었어요. 믿음은 때로는 사랑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의심이 시작되면 작은 행동 하나도 달라 보입니다. 몇 주 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이름 대신 라고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전화벨이 한 번 울리자마자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자 한 통. 오늘도 같은 곳. 그 짧은 문자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급하게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 밤 11시 20분. 회사에서? 그 시간에?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의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5달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목요일 외출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이가 아파도, 장모님 생신이어도 목요일 밤만 되면 반드시 나갔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신가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회식이요? 오늘은 그런 일정이 없는데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한 번쯤은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세탁기를 돌리던 중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영수증에는 커피 2잔, 케이크 1조각, 결제 시간 오후 9시 43분, 그리고 장소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한참 떨어진 작은 동네 카페였습니다. 그 카페는 연인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자가 생긴 걸까요? 그 질문을 하면서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아니길 바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진실이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라면 그래도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녀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차라리 진실을 알고 아픈 게 모른 채 평생 속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의뢰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남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목요일 저녁부터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 밤 8시 17분 남편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낯선 외곽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예상 밖의 장소였습니다. 오래된 기차역 뒤편,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끊긴 작은 골목.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성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렸고 그 여성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아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뢰인은 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죠? 제2부 첫 번째 추적. 차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의뢰인 김서연 씨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꼭 확인하고 싶어요. 밤 8시 12분. 남편 박준호 씨가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히 서두르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킨 그는 곧장 집 방향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거리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오래된 시내 골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탐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이 붙는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남편의 차량은 작은 공용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고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후 8시 31분. 마치 누군가와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골목 반대편에서 한 여성이 걸어왔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그녀는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함께 골목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 여자예요? 아직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두 사람은 오래된 건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사무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끝난 것 같네요. 둘이 저 안에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저는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험상 눈으로 본 것과 진실은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물 맞은편에서 기다렸습니다. 20분, 30분, 4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안으로 중년 남성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젊은 여성 2명이 더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저 여자도 들어갔는데요? 네. 불륜이라면 이상하지 않나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보통 은밀한 만남이라면 사람이 계속 드나드는 장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창문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내부는 카페도 식당도 아니었습니다. 책장이 보였습니다. 화이트보드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의자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임 장소인가?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 9시 24분.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이어 젊은 여성 둘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호 씨와 그 여성이 함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걷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뭐죠? 저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박준호 씨는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귀가했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준호 씨의 생활 패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항상 오전 8시, 퇴근은 오후 6시 전후. 점심도 대부분 회사 근처에서 해결했습니다. 술자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도박 기록도, 유흥업소 출입도, 과도한 카드 사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매우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 항상 현금 50만 원이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 금액도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그날 저녁, 저는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남편분께서 혹시 큰 빚을 지셨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요.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요. 대출도 없어요. 그런데 왜 현금을? 그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있는 것일 수도,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아니면 정말 숨겨진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일 수도. 하지만 아직은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로 매주 목요일 밤마다 박준호 씨를 기다리던 그 여자였습니다. 제3부 그녀의 정체. 사건을 맡은 지 닷새째. 우리는 아직도 가장 중요한 인물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박준호 씨를 만나던 여성. 그녀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하면 이 사건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목요일, 우리는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밤 8시 20분, 박준호 씨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8분 뒤, 지난주와 똑같이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박준호 씨보다 먼저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자연스럽게 건물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2층 창문 틈 사이로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형 테이블 하나, 화이트보드, 책장, 그리고 6명 정도가 둘러앉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인가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륜을 위한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행동으로 조사가 드러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모임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밤 9시 35분. 사람들이 하나둘씩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 여성 역시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미행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박준호 씨가 아니라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택시도 타지 않았습니다. 20분 넘게 걸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오래된 주택가. 낡은 빌라 앞에서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이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로 보이는 노인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있네요. 네. 그럼. 아직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그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에 걸친 확인 끝에 이름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수진, 38살. 남편은 4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은 지역 아동센터 계약직 교사.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편이 저 사람을 왜 만나는 거죠? 그 질문에 저 역시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박준호 씨의 계좌에서 매달 인출되던 현금 50만 원. 그 날짜와 이수진 씨의 월세 납부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우연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인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박준호 씨는 이수진 씨 집을 단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단둘이 식사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영화관, 쇼핑, 여행,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매주 목요일 그 건물에서만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하던 중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준호 씨와 이수진 씨,
그리고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우리 셋. 2011년 봄. 의뢰인은 사진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십니까? 남편 친구예요. 결혼식에도 왔었어요. 그런데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사진 속 세 번째 남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최성훈, 직업은 소방관. 하지만 4년 전 화재 현장에서 시민을 구하다 순직했습니다. 그 사고는 당시 뉴스에도 크게 보도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남편이 장례식에 다녀왔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성훈 씨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는 병실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준호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의 내용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2명. 박준호 씨와 이수진 씨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탐정사무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신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낮게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건 더 이상 조사하지 마십시오. 계속 조사하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곧바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제사부 마지막 약속. 협박 전화가 걸려온 다음날 탐정사무소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익명으로 걸려온 전화. 그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사건을 맡아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김서연 씨는 불안한 얼굴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알아챈 걸까요?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순직 소방관 최성훈 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4년 전 대형 화재 현장에서 어린아이 2명을 구한 뒤 건물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사 어디에도 가족들의 이후 삶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 이수진 씨와 어린 아들, 남겨진 2사람은 큰 빚과 생활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당시 함께 근무했던 소방관 한 명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이는 죽기 전 병원에서 친구 한 명만 찾았습니다. 박준호 씨였습니다. 둘이 1시간 넘게 단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부터 박준호 씨가 매달 한 번씩 성훈이 집 근처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의뢰인에게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저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배신감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숨겼다는 허탈함. 며칠 뒤, 우리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평소처럼 박준호 씨는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그는 이수진 씨와 함께 건물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카메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2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수진 씨가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준호 씨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수진 씨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손으로 봉투를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모습을 보고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돈을 주고 있었네요. 하지만 왜? 그녀도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불륜이라면 너무 이상했습니다. 연인이라면 너무 멀었습니다. 남편은 손 한 번 잡지 않았습니다. 짧은 위로를 건네는 듯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날 밤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박준호 씨가 공원을 떠난 뒤 벤치 근처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남겨진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벤치 아래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접었다가 흘린 듯 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 성훈이 약속은 언제까지나 비밀입니다. 의뢰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약속.
도대체 어떤 약속이길래. 그날 밤 늦게 사무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변조되지 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탐정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조사하지 마세요. 박준호 씨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그 사람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이수진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자신의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모든 건 죽은 사람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불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4년 동안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비밀을 품고 살아왔다는 것도. 과연 박준호 씨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순직한 친구가 죽기 직전 맡긴 마지막 부탁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은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오부 4년 동안 숨겨온 진실. 이수진 씨의 전화가 끊긴 뒤 사무실 안은 한동안 적막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박준호 씨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불륜 관계라면 상대의 가정을 지키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숨기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은 점점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찾아온 사람은 박준호 씨였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의뢰인 김서연 씨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박준호 씨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 일은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협박 전화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협박 전화요?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후 박준호 씨는 가방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준호 씨와 최성훈 씨, 그리고 이수진 씨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셋은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박준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건 성훈이가 병원에서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살아서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러지 못한다면 한 가지만 부탁한다. 수진이와 우리 아이를 부탁한다. 돈이 아니라 외롭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가끔은 안부도 묻고 아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만 친구로 남아줘. 편지를 읽던 박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서연 씨도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박준호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청훈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울더라. 준호야, 우리 가족만은 혼자 두지 마. 그는 친구와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 한마디가 4년 동안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후 박준호 씨는 매달 생활비 일부를 몰래 보냈습니다. 목요일마다 공부를 봐주기 위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건물은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이수진 씨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았던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들도 모두 봉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박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그리고 친구와의 약속은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어.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이수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박준호 씨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탐정님께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괜히 두 분 가정을 망칠까봐. 그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4년 동안 박준호 씨가 건넸던 현금 대부분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비가 부족할 때만 조금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 꼭 돌려드리려고요. 의뢰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약속을 끝내도 될 것 같다. 이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성훈 씨도 이제는 언니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날
김서연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박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친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네. 미안해. 세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를 협박했던 익명의 전화 주인이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방 운영을 방해하던 지역 브로커였습니다. 무료 공부방 건물을 비우게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 경찰 조사 끝에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2달 뒤 탐정사무소 앞으로 작은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희망 공부방 개소 5주년 기념식. 초대장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기 전에 한 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선한 마음도 가족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서연 씨였습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숨김이 아니라 진실 위에서 자랍니다. 때로는 선의도 비밀이 되면 오해를 낳습니다. 반대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던 관계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배우자가 아무 설명 없이 4년 동안 이런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먼저 진실을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